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독일 낭만주의 작가 에른스트 테오도어 빌헤름 호프만이 친구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 호두깎이 인형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오면 전 세계적으로 무대에 오르는 차이콥스키 3대 발레극, 호두깎이 인형의 원작이며 나아가 오늘날 호두깎이 인형으로 대표되는 장난감 병정은 그 자체로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독일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시작되는데요. 저택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마리와 프리츠 남매가 마법사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에게 호두깎이 인형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호두깎이 인형을 안은 채 잠든 마리의 꿈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되죠.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과 함께 읽어야 할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호두깎이 인형.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슈탈바움 의사 선생님네 아이들은 온종일 집안 한가운데 있는 방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었다. 그 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화려한 거실에는 더더욱 말이다. 프리츠와 마리는 뒷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해가 지자 날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런데도 다른 날과는 달리 램프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정말로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프리츠는 동생 마리에게 아주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문이 꼭꼭 닫혀 있는 그 두 방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바스락대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뭔가를 나직하게 두드려대는 소리가 들린다고. 또 프리츠는 바로 조금 전에 짙은색 양복을 입은 키 작은 남자가 큰 상자를 팔 아래에 끼고는 마루 위로 살금살금 걸어갔는데 드로셀 마이어 대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리는 기쁜 나머지 작은 두 손으로 손뼉을 치며 소리질렀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멋진 걸 만드셨을까? 고등법원 판사인 드로셀 마이어 대부는 결코 잘생긴 편은 아니었다. 키는 작고 몸은 깡마른 데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많았다. 오른쪽 눈에는 큼지막한 검은 안대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아서 유리섬유로 정교하게 만든 아주 근사한 하얀 가발을 쓰고 있었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는 아주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다. 시계에 관해서도 잘 알아서 직접 시계를 만들 수도 있었다. 그래서 슈탈바움 의사 선생님 집에 있는 예쁜 시계들 중 하나가 병이 나서 노래를 할 수 없게 되면 드로셀 마이어 대부가 고치러 왔다. 대부는 유리섬유로 된 가발과 노란 외투를 벗어놓고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는 뾰족한 기구들로 시계를 쑤셔댔다. 그러면 어린 마리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팠다. 하지만 대부의 손을 거친 시계는 망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살아나 아주 신나게 달칵거리며 추를 움직이고 노래하기 시작하곤 했다. 그러면
가족 모두가 굉장히 기뻐했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는 집에 올 때면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 신기한 물건들을 호주머니에 넣어 들고 왔다. 언젠가 한 번은 두 눈을 디룩디룩 굴리며 칭찬을 늘어놓는 보기에도 웃기게 생긴 난장이를 가져왔고, 또 언젠가는 작은 새가 튀어나오는 상자를 가져왔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가져왔다.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언제나 멋진 작품을 손수 만들어서 가져왔다. 대부가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던지 아이들이 선물로 받은 다음에는 아이들의 부모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곤 했다. 드루셀 마이어 대부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멋진 걸 만드셨을까? 마리가 외쳤다. 그러자 프리츠는 이번에는 분명히 요새를 가져오셨을 거라고 말했다. 요새 안에는 아주 근사하게 생긴 온갖 병사들이 왔다 갔다 행진하며 훈련을 하고 있고, 바깥에서는 다른 병사들이 안으로 쳐들어가기 위해 전진해 온다. 그러면 안에 있던 병사들이 용감하게 대포를 쏘아대고, 대포 알들은 신나게 윙윙 소리를 내며 요새 바깥으로 날아가서 요란하게 터진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마리가 아니야 하고 프리츠의 말을 막았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이 나한테는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하겠다고 하셨어. 그 정원 안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 아주 멋진 백조들이 황금 목걸이를 하고 이리저리 헤엄치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 그러면 작은 여자애가 정원을 지나 호숫가로 와서는 백조들을 깨어내는 거야. 그러고는 백조들한테 달콤한 아몬드 설탕 과자를 먹인대. 백조들은 아몬드 설탕 과자를 먹지 않아. 그리고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이 정원을 통째로 다 만드실 수는 없어. 사실 우리는 대부님이 주신 장난감을 가지고는 잘 놀 수도 없잖아. 어른들이 모두 다 금방 가져가 버리니까. 난 차라리 아빠나 엄마가 주는 선물이 훨씬 더 좋아. 그런 건 우리가 잘 갖고 있다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프리츠가 쏘아붙였다. 아이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선물들을 받게 될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다. 마리는 프리츠에게 자기의 커다란 인형인 트루투엔 아가씨의 모습이 많이 변해버렸다고 말했다. 트루투엔 아가씨가 칠칠지 못하게 바닥에 자주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이 지저분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리는 트루투엔 아가씨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아무리 호되게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레트헨에게 작은 양산이 생겨 자기가 기뻐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프리츠 역시 자기 군대의 마구간에는 날쌘 밤생말이 필요하고 군대의 경기병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마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줄 갖가지 훌륭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지금 거실에다 늘어놓고 있고, 성스러운 사랑의 예수님이 아주 다정하고 경건하며 어린 아기 같은 눈으로 그 자리를 샅샅이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닿은 것이기에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은 다른 어떤 때에 받는 선물보다도
즐겁고 신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끊임없이 속삭여대고 있는 아이들에게 프리츠의 누나이자 마리의 언니인 루이제가 이렇게 덧붙였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손을 통해 아이들을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해줄 선물을 주시는 분도 사실은 성스러운 예수님이고, 또한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바라는지 아이들 자신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것저것 받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떤 선물이든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어린 마리는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지만 프리츠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도 밤색 말이랑 경기병은 꼭 갖고 싶단 말이야. 주위가 아주 캄캄해졌다. 프리츠와 마리는 서로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이제 아이들은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보드라운 날개가 자기들 주위를 사각거리며 날아다니고 아주 멀리서지만 매우 장엄한 음악이 들려오는 듯했다. 한 줄기 밝은 빛이 벽을 스쳤다. 아이들은 이제 아기 예수가 은빛 찬란한 구름을 타고 다른 행복한 어린아이들에게로 날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은방울같이 맑은 소리가 울렸다. 딸랑딸랑. 문이 활짝 열리며 눈부시게 환한 빛이 큰 거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은 크게 탄성을 지르며 뛰어가다가 얼어붙은 듯 문 앞에서 우뚝 멈춰서 버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서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이리 들어렴, 우리 귀염둥이 꼬마들아. 이리 와서 성스러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뭘 선물하셨는지 보려무나. 놀라운 사건. 슈탈바움 의사 선생님네 거실문 바로 왼편 넓은 벽에는 유리로 된 커다란 장식장이 하나 서 있었다. 이 장식장에는 아이들이 매년 선물로 받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장식장은 루이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솜씨 좋은 목수에게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었다. 목수는 장식장 문에 하늘처럼 환한 유리를 끼워 넣었고 그 밖에 다른 부분도 아주 능숙하게 잘 만들어 놓았다. 덕분에 장식장 안에 넣어 놓은 물건은 무엇이든 사람들 손에 있을 때보다 더 반짝거리고 예쁘게 보였다. 마리와 프리츠의 손이 닿지 않는 장식장 제일 꼭대기 칸에는 드로셀 마이어 대부가 만든 작품들이 있었고 바로 그 밑에는 그림책을 꽂아두는 칸이 있었다. 맨 아래 두 칸은 마리와 프리츠가 마음대로 채워 넣을 수 있었다. 마리는 언제나 맨 아래 칸에 인형들이 살 집을 마련했고 프리츠는 그 윗칸을 자기 군대의 주둔지로 삼았다. 이날도 그랬다. 프리츠가 경기병들을 위쪽에 정렬하는 동안 마리는 그 밑에서 트루투엔 아가씨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가구들이 아주 잘 배치되어 있는 방에다 예쁘게 치장한 새 인형을 들여놓았다. 마리는 새 인형이 살게 된 집에서 열리는 사탕 과자 파티에 자기를 직접 초대했다. 밤이 깊어 거의 자정이 되었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는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고 없었다. 이제는 그만 놀고 자야 한다고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한사코 장식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프리츠가 자기의 경기병들을 가리키며 외쳤다. 진짜야. 이 불쌍한 녀석들도 이제는 쉬고 싶어 해. 그런데 내가 있는 한, 한 녀석도 감히 조는 신용조차 못한단 말이야. 내가 잘 알지. 그렇게 말하더니 프리츠는 가버렸다. 그러나 마리는 간절히 부탁했다. 잠시만 더 있을게요. 아주 조금만 더 여기 있게 해주세요, 엄마. 아직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다 하고 나면 곧바로 자러 갈게요. 마리는 아주 얌전하고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운 어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마리를 장난감들 옆에 혼자 내버려 둘 수 있었다. 그러나 마리가 혹시나 새 인형과 예쁜 장난감들에만 너무 정신을 판 나머지 벽 둘레에서 타고 있는 촛불 끄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거실 천장 한가운데 매달려 은은하고 아늑한 빛을 내는 램프 하나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불들은 모두 꺼버렸다. 금방 들어와라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제때 못 일어난다. 어머니는 침실로 멀어져 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혼자 남자마자 마리는 아까부터 속으로는 꼭 하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어머니에게 들킬까봐 망설이던 일을 서둘러 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마리는 다친 호두깎이 인형을 자기의 손수건에 감싼 채로 팔에 안고 있었다. 이제 마리는 호두깎이 인형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눕히고 손수건을 풀고는 상처를 살펴보았다. 호두깎이 인형은 매우 창백했다. 하지만 다정하면서도 슬픔에 젖은 미소는 마리의 가슴을 정말로 뭉클하게 했다. 호두깎이 인형아. 마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프리츠 오빠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고 너무 화내지 마. 오빠가 나쁜 뜻에서 그런 건 아냐. 오빠는 거칠게 병정 놀이를 하다 보니 좀 난폭해진 것뿐이야. 원래는 아주 착한 오빠야. 내 말을 믿어줘. 이젠 내가 잘 간호해 줄게. 네가 다시 완전히 건강해지고 명랑해질 때까지 말이야. 네 일을 다시 제대로 박아놓고 어깨를 잘 짜 맞추는 일은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이 해주실 거야. 그분은 그런 걸 잘 아시거든. 그러나 마리는 말을 다 마칠 수가 없었다. 마리가 드로셀 마이어라는 이름을 대자 친구인 호두깎이 인형이 아주 심술궂게 입을 실쭉거렸기 때문이다. 또한 두 눈에서는 초록빛의 가시 같은 섬광이 번쩍였다. 그러나 마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려는 순간 충직한 호두깎이 인형은 다시 슬프게 미소 짓는 얼굴로 마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는 거실안 램프의 불이 갑작스러운 바람 때문에 활활 타올라 호두깎이 인형의 얼굴을 그렇게 일그러뜨린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 이런 것에 놀라다니 나도 참 바보 같아. 나무 인형이 나를 보고 얼굴을 찡그릴 수 있다고 믿다니 말이야. 그래도
호두깎이 인형은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겼으면서도 또 이렇게 착하니까 말이야. 잘 간호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는 친구인 호두깎이 인형을 팔에 안고서 유리로 된 장식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새 인형에게 말했다. 클레르엔 아가씨, 제발 부탁이니 부상당해서 아픈 우리 호두깎이 인형에게 침대를 양보해 주세요. 아가씨는 건강하고 기운이 팔팔하니까 소파에서도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가씨 뺨이 통통하게 살찐 자줏빛 뺨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아주 예쁜 인형 중에서도 아가씨처럼 폭신한 소파가 있는 인형은 별로 없어요. 번쩍이는 크리스마스 파티복 차림을 하고 있던 클레르엔 아가씨는 아주 고상해 보였다. 하지만 기분이 상한 듯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예의를 차릴 건 뭐야? 마리는 이렇게 말하더니 침대를 꺼내어 호두깎이 인형을 조심스럽게 살짝 눕혔다. 그리고 보통 때의 허리에 두르는 아주 아름다운 리본을 또 하나 호두깎이 인형의 어깨에 감아주고는 코미까지 이불을 덮어주었다. 저 못된 클레르엔 아가씨 옆에 같이 있어서는 안 돼. 마리는 이렇게 말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호두깎이 인형을 침대째 꺼내 장식장 바로 윗칸으로 밀어넣었다. 그래서 호두깎이 인형이 누워있는 침대는 프리츠의 경기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바로 옆에 놓이게 되었다. 마리는 장식장 문을 잠그고 침실로 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바로 그때 난로 뒤에서, 의자 뒤에서, 장식장 뒤에서, 사방에서 소리를 죽여 나직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속삭이며 달그락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벽시계는 점점 더 크게 덜거덕 소리를 냈지만 시계추를 움직여 시간을 알리지는 못했다. 마리가 쳐다보니 금을 입힌 큰 올빼미가 날개를 축 늘어뜨려 벽시계 전체를 덮으며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올빼미는 머리를 앞으로 쭉 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휘어 꼬부라진 주둥이를 한 못생긴 고양이 같았다. 올빼미는 똑똑하게 들리도록 좀 더 큰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시계들아. 소리 죽여 가주렴. 소리 죽여 가주렴. 생지왕은 아주 기가 밝단다. 톡탁, 톡탁. 생지왕이 잘 아는 노래를 들려주렴. 톡탁, 톡탁. 종을 치렴, 종을 쳐. 그러면 생지왕은 끝장이란다. 그러자 댕댕하고 벽시계가 목신 소리로 아주 둔탁하게 12번 종을 울리는 것이었다. 마리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가 올빼미 대신 벽시계 위에 앉아서 노란 상의의 양쪽 옷자락을 마치 날개처럼 내려뜨리고 있는 걸 보았을 때에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달아나 버릴 뻔했다. 그러나 마리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크게 울부짖듯이 외쳤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거기서 뭐 하세요? 저를 그렇게 놀라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나쁜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그러나 그때 미친 듯이 킥킥대는 웃음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곧 이어서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발들이 벽 뒤에서 달리고 뛰는 듯 하더니 수천 개의 작은 불빛들이 벽 틈새로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불빛이 아니었다. 천만에 바로 번뜩이는 작은 눈들이었다. 마리는 사방에서 생쥐들이 이쪽을 내다보며 기어 나오려는 것을 보았다. 이어 거실한 여기저기서 휙휙 내달리고 뛰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차츰 번쩍거림이 심해졌다. 점점 더 많은 생쥐 무리들이 이리저리 내달렸고 마침내 줄과 열을 지어 정렬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마치 프리츠가 전투를 시작할 때 병정들을 세워놓는 모양 같았다. 마리는 그런 모양새가 꽤나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게다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마리는 원래 쥐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곧 무서움이 다 가시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너무나 섬뜩하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마리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소름이 돋았다. 그러고는 휘황찬란하게 번쩍이는 왕관 7개를 쓴 생쥐 머리 7개가 정말로 흉측하게 씩씩 소리를 내고 휘바람을 불면서 바닥에서 붉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곧이어 머리 7개가 붙어있는 생쥐 몸통도 바닥을 완전히 헤치고 나왔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7개로 치장을 한 커다란 생쥐를 보자 모든 생쥐 군대는 큰 소리로 찍찍대고 환호하며 만세 삼창을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이 군대는 갑자기 전진하기 시작했고 하나둘 하나둘 달려라 달려라 하며 곧장 장식장을 향해 돌진했다. 아직 장식장 유리문에 바싹 붙어서 있는 마리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이었다. 무섭고 겁이 나서 심장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는지 마리는 이제 곧 가슴에서 심장이 터져나와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마리는 피가 혈관에서 조용히 멈춘 것 같이 느꼈다. 반쯤 넋이 나간 상태에서 마리는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였다. 쨍그랑 쨍그랑 하며 장식장의 유리가 깨져 박살났다. 마리가 팔꿈치로 유리를 깨버린 것이었다. 순간 마리는 왼쪽 팔에 콕콕 쑤시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갑자기 마리의 심장 주위는 무척 편안해졌다. 찍찍대는 소리와 휘파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주위는 완전히 고요해졌다. 마리는 무슨 일인지 쳐다보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생쥐들이 장식장 유리문 깨지는 소리에 놀라 다시 쥐구멍으로 물러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또 뭔지 말이 바로 뒤 장식장에서 무언가 희한하게 웅성대기 시작하더니 아주 고운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기상, 기상, 전쟁터로 가자. 이 밤이 새기 전에. 기상, 전쟁터로 가자. 그리고 동시에 화음을 이룬 종소리가 아주 아름답고 듣기 좋게 울렸다. 아,
이건 바로 내 작은 방울종들이잖아. 마리가 좋아라 외치며 재빨리 그 옆으로 갔다. 마리는 장식장 안에서 누군가가 아주 환하게 불을 밝히고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우왕좌왕 뛰어다니며 작은 두 팔을 흔들어대는 것은 바로 여러 개의 인형들이었다. 그러자 돌연 호두깎이 인형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이불을 멀찌감치 차버리더니 두 발로 동시에 침대에서 튀어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멍청한 생쥐놈들, 갉아먹는 소리, 졸장부 소리, 멍청한 생쥐놈들, 호드 까는 소리, 진짜 사내대장부 소리. 당장 스카라무슈 3명과 판탈론의 1명, 굴뚝 청소부 4명, 시터 연주가 2명, 그리고 북치는 병사 1명이 힘차게 대답했다. 네, 대장님. 우리는 대장님께 항상 충성하며 대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음도 승리도 전투도 항상 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흥분한 호두깎이 인형이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뛰어내리자 모두들 따라서 장식장 위칸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 인형들은 수건과 비단으로 만든 옷을 몸에 잔뜩 두른 데다 몸 안에도 솜과 잘게 썬 지푸라기로 채워져 있어서 굴러 떨어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인형들은 마치 양털 주머니처럼 폴짝 떨어졌다. 그러나 불쌍한 호두깎이 인형은 달랐다. 호두깎이 인형은 틀림없이 한 팔과 두 다리가 부러졌을 거다. 호두깎이 인형이 서 있던 칸에서 맨 아래 칸까지는 거의 2자 길이는 되는 데다 호두깎이 인형의 몸은 마치 버드나무를 방금 잘라내 만든 듯 뻣뻣하기 그지없었으니까. 호두깎이 인형이 뛰어내리던 순간 클레르엔 아가씨가 재빨리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칼을 빼어든 이 용사를 부드러운 두 팔로 받아내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이 용사의 한 팔과 두 다리는 부러졌을 것이다. 아, 착하고 사랑스러운 클레르엔 아가씨. 마리가 훌쩍거렸다. 아가씨를 정말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분명히 아가씨는 친구의 호두깎이 인형에게 아가씨 침대도 얼마든지 내주었을 거예요. 클레르엔 아가씨는 이제 그 젊은 용사를 비단으로 된 자기의 가슴에 대고 부드럽게 눌렀다. 대장님, 부상당한 아픈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위험을 무릅쓰다니요. 당신의 용감한 부하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감이 넘쳐 모여드는 걸 보세요. 스카라무슈, 판탈론의 굴뚝 청소부, 치터 연주가, 그리고 북치는 병사가 벌써 아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속담 인형들은 우리 칸에서 들썩거리며 이상하게 동요하곤 있군요. 대장님, 제 팔에서 쉬거나 아니면 제 깃털 달린 모자 위에서 당신의 승리를 구경하도록 하세요. 클레르엔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호두깎이 인형이 매우 버릇없게 굴면서 두 다리를 버둥거리는 바람에 클레르엔 아가씨는 호두깎이 인형을 얼른 바닥에 내려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호두깎이 인형은 아주 정중하게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속삭였다. 기부인이시여, 저는
당신이 제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쟁터에서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렵니다. 그러자 클레르엔 아가씨는 호두깎이 인형의 작은 팔을 잡을 수 있도록 깊이 몸을 숙여 호두깎이 인형을 부드럽게 일으켰다. 그러고는 번쩍이는 장식들이 주렁주렁 달린 자기의 허리띠를 재빨리 끌러 이 작은 남자의 몸에 걸어주려 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두 걸음 물러서더니 한 손을 가슴에 대고 아주 정중하게 말했다. 오, 기부인이시여,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호두깎이 인형은 말문이 막혔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런 다음 마리가 호두깎이 인형에게 묶어주었던 작은 리본을 당장 어깨에서 끌러 자기 입술에 갖다 대었다가 야전용 가죽 허리띠처럼 허리에 둘렀다. 그리고 번쩍이는 칼을 빼어들어 용감하게 휘두르면서 마치 작은 새처럼 재빠르게 장식장의 턱을 넘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호두깎이 인형이 뛰어내리자 찍찍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 큰 탁자 아래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생쥐떼들이 소름 끼치게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머리 7개를 가진 흉측한 생쥐가 우뚝 솟아있는 것이었다. 전투. 충성스런 부하, 북치는 병사여, 행진곡을 연주하게! 하고 호두깎이 인형이 소리치자 북치는 병사는 즉시 온갖 재주를 부려가며 북을 치기 시작했다. 유리로 된 장식장의 창문들이 떨리며 둔탁하게 울렸다. 그러더니 그 안에서 툭탁대고 달가닥 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리는 프리츠의 군대가 주둔해 있던 상자의 뚜껑들이 모두 힘차게 열리며 그 속에서 병사들이 튀어나오는 걸 보았다. 병사들은 맨 아래칸으로 뛰어내려 그곳에서 산뜻하게 대열을 이루며 모여들었다. 호두깎이 인형은 군대를 향해 열정적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왔다 갔다 했다. 트럼펫 부는 자는 하나도 없나? 호두깎이 인형이 매우 화가 나서 소리치더니 재빨리 판탈로네에게 몸을 돌렸다. 판탈로네는 창백해져서 긴 턱을 심하게 떨었다. 호두깎이 인형은 정중하게 말했다. 판탈로네 장군, 나는 자네의 용기와 경험을 잘 알고 있네. 이 전투에서는 재빠른 판단과 순간적인 기회 포착이 중요하지. 나는 자네에게 전 기병대와 포병대의 주의를 맡기는 바네. 자네에게 말은 필요 없겠지. 자네는 다리가 길어 말을 타지 않아도 잘 달릴 테니까. 이제 자네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게나. 판탈로네는 즉시 길고 마른 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심금이 울리도록 휘파람을 불어댔는데 그 소리가 마치 트럼펫 100개가 신나게 불어대는 것처럼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장식장 안에서 말이 울부짖고 땅을 차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특히 반짝이는 새 경기병들이 진군에 와서 거실 바닥 위에 멈춰 섰다. 경기병들은 연대별로 휘날리는 군기를 들고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맞춰 호두깎이 인형 앞을 행진했다. 그러고는 방바닥 위로 넓게 열을 이루며 정렬했다.
프리츠의 포병들이 대포를 둘러싼 채 달가닥 소리를 내며 경기병들 앞으로 지나갔다. 곧이어 쾅쾅거리며 대포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마리는 빽빽한 생쥐대 위로 알사탕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생쥐들은 그 때문에 사탕가루를 새하얗게 뒤집어 쓰고는 대단히 창피했다. 그러나 생쥐들에게 특히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중무장한 포병 대대였다. 이 대대는 어머니가 쓰는 발 받침대 위로 올라가서 쾅쾅쾅 차례대로 생쥐들을 향해 후추 과자를 쏘아댔고 후추 과자를 맞은 생쥐들은 쓰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포병들을 제압하여 대포 몇 대를 빼앗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때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마리는 연기와 먼지 때문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확실한 것은 양쪽 군대가 모두 극도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과 승리가 계속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정도였다. 생쥐떼들은 점점 더 불어났다. 그리고 생쥐들이 솜씨 좋게 던지던 작은 은빛 알갱이들은 이미 장식장 안까지 날아들어왔다. 클레르의 아가씨와 트루트의 아가씨는 절망감에 휩싸인 채 돌아다니며 두 손을 상처가 나도록 비벼댔다. 내가 이 꽃다운 청춘에 죽어야만 하다니. 인형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가. 하고 클레르엔 아가씨가 소리질렀다. 내가 이렇게 곱게 지내온 곳이 고작 이 네 개의 벽에 둘러싸여 죽기 위해서였던가? 하고 트루트엔 아가씨도 외쳤다. 그런 다음 둘은 서로 목을 얼싸안고는 큰 소리로 엉엉 울어댔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란스런 난장판 중에도 들릴 지경이었다. 판탈론에는 기마병들이 돌격할 때 몇 번이나 빛나는 성공을 거두어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프리츠의 경기병들은 생쥐 포병대로부터 악취가 풍기는 해괴한 총알 세례를 받았다. 이 총알들이 경기병들의 빨간 상의에 매우 흉한 얼룩을 남기는 바람에 경기병들은 별로 진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판탈론에는 경기병들에게 좌양좌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지휘에 너무 열광한 나머지 판탈론에는 자신도 자양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마병들과 용기병들까지도 그대로 자양자를 해버렸다. 즉 모두가 자양자, 앞으로 가를 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때문에 어머니의 발 받침대 위에 배치된 포병대대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무척이나 꼴사나운 생쥐 한떼가 몰려와서 어찌나 강하게 밀어붙였는지 발 받침대는 포병들과 대포를 실은 채 통째로 쓰러지고 말았다. 속담 인형군단은 장식장의 턱을 지나야 하는 지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황제의 두 사람의 지휘하에 천천히 진군해 오더니 전투 대형으로 정렬했다. 강인하고도 다채로운 이 멋진 군단은 여러 명의 정원사, 티롤 사람들, 퉁구스족, 이발사, 광대, 사랑의 신 큐피트, 사자, 호랑이, 긴 꼬리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모두 침착하고도 용감하게 악착같이 싸웠다. 만일 적군 중 만용으로 가득 찬 기마병 대위 하나가 달려와 중국 황제 중 한 명의 머리를 물어뜯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황제가 쓰러지면서 퉁구스족 2명과 긴 꼬리 원숭이 1마리를 때려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 엘리트 군단은 스파르타 사람들 같은 용기로 적에게서 승리를 쟁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벌어진 통에 적군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 곧 전 부대는 생지들에게 물어뜯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잔악한 짓은 적군에게도 별로 유리하지 못했다. 생지 기마병 하나가 살기등등하게 용감한 적군 인형 병사의 몸통 한가운데를 꽉 물어뜯었는데, 이때 이 생지 기마병은 속담이 적힌 종이 쪽지가 목에 박혀 즉사하고 말았다. 이 일이 혹시라도 호두깎이 인형의 군대에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한번 후퇴를 한 호두깎이 인형의 군대는 자꾸만 후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아군을 잃었다. 그리하여 불쌍한 호두깎이 인형은 소수의 병사들만을 거느리고 장식장 바로 앞에 멈춰섰다. 예비군 출동 준비. 판탈론에 스카라무슈, 북치는 병사. 자네들은 어디 있는 건가? 호두깎이 인형은 아직도 장식장 안에서 세 군대가 조직되어 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생강 과자로 만든 갈색의 남자들과 여자들 몇 명이 정말로 나타났다. 모두들 황금빛 얼굴에 황금빛 모자와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칼을 서투르게 휘둘러댔다. 그 바람에 적군은 하나도 베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자기들의 최고 지휘관인 호두깎이 인형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적군의 저격병들은 곧 이 세 병사들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그러자 세 병사들은 고꾸라지면서 호두깎이 인형의 전우들 몇 명을 압사시키기까지 했다. 이제 호두깎이 인형은 적에게 완전히 포위당했고 극도로 공경에 처하여 두려움도 최고조에 달했다. 호두깎이 인형은 장식장으로 뛰어오르려 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다리가 너무나 짧았다. 또 클레르의 아가씨와 트루트의 아가씨는 이미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었다. 기마병과 용기병들은 호두깎이 인형의 옆을 지나쳐 신나게 장식장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러자 호두깎이 인형은 완전히 절망하여 외쳤다. 말 한 필이라면 왕국가도 바꾸겠노라. 이 순간 적군의 산병 2명이 나무로 된 호두깎이 인형의 외투를 낚아챘다. 생지왕은 승리감에 들떠 7개의 목에서 찍찍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왔다. 마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내 불쌍한 호두깎이 인형. 내 불쌍한 호두깎이 인형. 하고 훌쩍이면서 소리쳤다. 마리는 미처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자기 왼쪽 실내화를 집어들고는 생지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 가운데 생지왕을 향해 힘껏 던졌다. 그 순간 모두가 흩어져 도망가는 듯했다. 그러나 마리는 왼쪽 팔에 심하게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는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병이 난 마리. 죽음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리는 자신의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성에가 두껍게 낀 창문으로 해가 방 안을 눈이 부실 만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떤 낯선 남자가 마리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마리는 그 남자가 외과 의사인 벤델 슈테른 선생님이라는 것을 곧 알아보았다. 선생님은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야 깨어났구나. 그러자 어머니가 다가와 마리를 매우 걱정스러운 눈길로 찬찬히 바라보았다. 아, 엄마. 어린 마리가 속삭였다. 이제 그 미운 생쥐들은 모두 가고 없나요? 그리고 착한 호두깎이 인형은 무사한가요? 마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라. 어머니가 대답했다. 지들이 호두깎이 인형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니? 그건 그렇고 이 말썽꾸러기야. 너 때문에 우리가 모두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는지 아니?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너는 어제 밤늦게까지 네 인형들을 갖고 놀고 있었단다. 잠이 오는 데다 평소에 안 보이던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우리 마리가 많이 놀랐나 봐. 아무튼 너는 팔꿈치로 장식장 유림문을 쳤고 팔을 깊이 베었단다. 벤텔 슈데른 선생님이 네 상처에 박혀있던 유리 조각들을 빼냈지. 유리가 만일 혈관을 건드렸다면 너는 팔을 굽힐 수 없게 되거나 피를 많이 흘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구나. 자정 무렵에 엄마가 깨었을 때 밤이 깊었는데도 네가 안 보였단다. 그래서 일어나 거실로 가본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너는 거실 유리 장식장 바로 옆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고 있었는지 너무 놀라서 엄마도 그만 기절할 지경이었어. 주변에는 프리츠의 납병정들과 여러 인형들이며 깨진 속담 인형들과 생강과자로 만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더구나. 호두깎이 인형은 피가 흐르는 네 팔에 누워 있었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네 왼쪽 실내화가 있었단다. 아, 엄마, 엄마! 마리가 끼어들었다. 그것 보세요. 그게 인형들과 생쥐들이 큰 전투를 벌인 흔적이에요. 난 생쥐들이 인형들을 지휘하던 불쌍한 호두깎이 인형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놀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 실내화를 생쥐들한테로 던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눈짓을 했다. 어머니는 마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애야. 진정하렴. 지들은 모두 멀리 가버렸고 호두깎이 인형도 건강하고 명랑한 얼굴로 장식장 안에 서 있단다. 그때 의사인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벤델 슈테른 선생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다음 마리의 맥을 짚어보았다. 마리는 뭔가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 나는 창상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들었다. 마리는 상처 때문에 팔이 조금 아픈 것 빼고는 별로 아프지 않았고 기분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마리는 호두깎이 인형이 전투에서 무사히 구출된 것을 알았다. 그리고 호두깎이 인형이 좀 애절한 목소리였지만 아주 똑똑히 들리도록 했던 말이 때때로 마리에게는 마치 꿈속에서 들은 것처럼 느껴졌다. 마리, 존경하는 숙녀여. 저는 당신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저를 위해 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리는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마리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리는 상처 입은 팔 때문에 제대로 놀 수가 없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나 그림책을 넘길 때면 눈앞이 이상하게 어지러워 그만둬야만 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꽤 지루하게 여겨졌다. 마리는 저녁이 오기만을 내내 기다렸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마리가 누운 침대 옆에 앉아서 흥미진진한 책을 읽어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파갈딘 왕자에 대한 황홀한 이야기를 막 끝냈을 때였다. 문이 열리더니 드로셀 마이어 대부가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다. 마리가 다쳐서 아프다던데 어디 잘 지내고 있는지 나도 한번 봐야겠구나. 노란 상의를 입은 드로셀 마이어 대부를 보자 마리는 호두깎이 인형이 생지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날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마리는 자기도 모르게 드로셀 마이어 대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전 대부님이 정말 미웠어요. 벽시계가 큰 소리로 울면 생쥐들이 도망갈까봐 대부님이 그 위에 앉아서 옷날개로 벽시계를 덮고 있는 걸 난 다 봤단 말이에요. 대부님이 생쥐왕을 부르는 소리를 난 똑똑히 들었어요. 대부님은 왜 호두깎이 인형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대부님은 왜 저를 도와주러 오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정말 미워요. 내가 이렇게 다쳐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것도 모두 다 대부님 탓이잖아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마리야,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니? 그러나 드로셀 마이어 대부는 아주 야릇한 표정을 짓고는 콧소리 섞인 단조로운 음성으로 말했다. 시계추는 톡탁, 소리 죽여 가야 했지. 똑딱대선 안 됐단다. 시계야, 시계추야, 소리 죽여 가주렴. 종은 크게 댕댕. 인형 소녀들아, 겁내지 마렴. 종이 울리면 생쥐왕을 쫓아내려 종이 울리면 올빼미가 당장 날아온단다. 똑딱대면 안 돼. 톡탁, 톡탁. 마리는 눈을 크게 뜨고 드로셀 마이어 대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대부가 다른 때와는 아주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대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못생겨 보였으며 마치 줄 달린 인형처럼 누가 잡아당기는 듯이 오른팔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만약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사이에 몰래 살금살금 방에 기어들어온 프리츠가 마침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노래 부르던 대부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마리는
대부가 상당히 무서워졌을 것이다. 아이,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프리츠가 외쳤다. 대부님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요, 오늘도. 꼭 내가 저번에 난로 뒤로 던져버린 꼭두각시 인형 같아요. 어머니는 매우 심각한 척 하고 있다가 말했다. 판사님, 정말 아주 이상한 농담이네요. 대체 무슨 뜻이죠? 맙소사. 드로셀 마이어 대부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로 저의 멋진 시계공의 노래를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 노래를 마리 같은 아픈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마리의 침대에 바싹 붙어 앉아서는 덧붙였다. 내가 생지왕의 눈 14개를 즉시 뽑아내지 않았다고 화내지 마라.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단다. 그 대신 네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것이 있단다. 고등법원 판사는 이 말과 함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판사가 아주 가만가만 그 속에서 끄집어낸 것은 호두깎이 인형이었다. 판사는 인형에 빠져버린 이들을 매우 솜씨 좋게 튼튼히 박아 넣었으며 또 헐거워진 아래턱도 제자리에 맞추어 놓았다. 마리는 기뻐서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잘 알겠지?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이 얼마나 호두깎이 인형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지만 말이야, 너도 아니라고는 못할 거다. 고등법원 판사가 의사 부인의 말을 가로챘다. 호두깎이 인형의 몸집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두 얼굴도 그리 잘생긴 편이 아니라는 것 말이다. 네가 듣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가문에 그렇게 추한 몰골이 생겨 대를 물리게 되었는지 들려주마. 아니면 너 혹시 피를리파트 공주와 미우제링크스 마녀 그리고 솜씨 좋은 시계 제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알고 있니? 그런데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프리츠가 이때 불쑥 끼어들었다. 대부님은 호두깎이 인형 이는 잘 박아 넣어주셨어요. 또 아래턱도 이제 그렇게 헐겁진 않아요. 그런데 왜 칼은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고등법원 판사가 아주 못마땅한 듯 대답했다. 얘야, 너는 뭐든지 불평을 하고 트집을 잡는구나. 호두깎이 인형의 칼이 다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몸을 낫게 해주었으니 이제 칼은 자기가 구하든지 해야겠지. 맞아요. 프리츠가 외쳤다. 씩씩한 녀석이라면 혼자서 무기를 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고등법원 판사가 말을 이었다. 말해봐라. 피를리파트 공주 이야기를 알고 있니? 아니요. 마리가 대답했다. 드르셀 마이어 대부님,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판사님, 지금 해주실 이야기가 평소에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사 부인이 말했다. 천만에요, 부인.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무섭기는커녕 그 반대로 아주 재미있답니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가 대답했다.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대부님. 아이들이 그렇게 외쳤다.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형의 나라. 마리는 자신이 호두깎이 인형에 감사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호두깎이 인형이 멋진 것을 많이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마리는 말했다. 저는 당신과 같이 가겠어요. 드로셀 마이어 씨. 그렇지만 너무 멀거나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저는 아직 좀 더 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험하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겠습니다. 호두깎이 인형이 대답했다. 호두깎이 인형이 앞장섰고 마리가 뒤따랐다. 호두깎이 인형은 복도에 있는 해묵은 육중한 옷장 앞에 섰다. 마리는 놀랍게도 평소에는 꼭 잠겨 있는 이 옷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제일 앞에 걸려 있는 아버지의 여행용 여우 털 가방이 여우 털 가죽 외투가 똑똑히 보였다. 호두깎이 인형은 옷장에 툭 튀어나온 부분과 장식들을 잡고 아주 능숙하게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호두깎이 인형은 튼튼한 끈에 묶인 채 여우 털가죽 외투 뒷부분에 달려있는 술을 잡을 수 있었다. 호두깎이 인형이 이 술을 세게 잡아당기자 순식간에 외투 소매 사이로 계단이 하나 내려왔다. 그것은 히말라야 삼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계단이었다. 그냥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고귀한 나의 아가씨. 호두깎이 인형이 말했다. 마리는 그렇게 했다. 마리가 옷소매를 통해 올라가서 목 부분으로 나오자마자 눈부신 빛이 비쳤다. 마리는 단번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초원에 서 있게 되었다. 초원에서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마치 반짝이는 보석처럼 비쳐 올라왔다. 우리는 얼음사탕 초원 위에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저 문을 통과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호두깎이 인형이 말했다. 마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불과 몇 발짝 앞에는 아름다운 문이 보였다. 그 문은 흰색과 갈색, 그리고 건포도빛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마리는 문 전체가 서로 붙여서 구운 아몬드와 건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호두깎이 인형과 마리가 막 통과한 이 문은 호두깎이 인형도 말했듯이 아몬드 건포도 문이라고 불렸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문을 매우 점잖지 못하게 대학생들 술 안주감 문이라고도 불렀다. 메가설탕으로 만든 듯한 불쑥 튀어나온 발코니 위에서는 빨간 조끼를 입은 원숭이 6마리가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터키 군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화려한 대리석 타일 위를 계속 걸어나갔다. 이 대리석 타일은 바로 아름답게 가공된 땅콩 사탕이었다. 곧 양쪽으로 펼쳐진 신비로운 작은 숲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달콤한 냄새가 호두깎이 인형과 마리를 감쌌다. 어두운 나무 잎새에서는 밝은 빛들이 반짝거리며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금빛, 은빛 열매들이 화려하게 채색된 줄기에 달려 있고 그 줄기들과 나무 둥치가 리본과 꽃다발로 장식되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즐거운 신랑 신부와 흥겨운 결혼 축하객들 같았다. 그리고 솔솔 부는 미풍처럼 오렌지 향기가 살랑대는가 하면 줄기와 잎사귀에서는 사사하는 소리와 금장식들이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환호하며 연주하는 음악 소리처럼 울렸는데 반짝이는 작은 불빛들은 그 음악에 맞춰 튀어오르며 춤추지 않을 수 없는 듯했다. 와, 여긴 정말 아름다워요. 마리가 너무나 황홀해하며 행복에 겨워 외쳤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숲속에 와 있답니다. 착한 아가씨. 호두깎이 인형이 말했다. 아,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어도 될까요? 여기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마리가 말을 이었다. 호두깎이 인형이 작은 두 손으로 손뼉을 쳤다. 그러자 곧 몇 명의 작은 양치기 소년들과 소녀들, 여자, 남자 사냥꾼들이 왔다. 모두들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하얀지 완전히 설탕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숲속에서 이리저리 산책을 하면서도 마리는 미처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설탕으로 된 사람들은 순금으로 된 아주 깜찍한 안락 의자를 가져왔고 그 안에 감초로 만든 하얀 쿠션을 놓았다. 그러고는 마리에게 거기에 앉도록 매우 공손하게 권했다. 마리가 그렇게 하자마자 양치기 소년들과 소녀들은 아주 애교 있게 발레를 추었고 사냥꾼들은 이에 맞춰 아주 멋들어지게 호각을 불어댔다. 그런 다음 모두들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용서하십시오. 춤이 그렇게 형편없었던 점을 용서하십시오. 고귀한 슈탈바움양.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 꼭두각시 발레 단원들인데 언제나 똑같은 동작만을 반복할 수 있을 뿐이지요. 게다가 사냥꾼들이 그렇게 졸린 듯 맥없이 호각을 부르는 데에는 또한 이유가 있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사탕 바구니가 사냥꾼들 코 위에 걸려 있는데 좀 높이 걸려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좀 더 산책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 그래도 모두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꼭 들었는걸요. 마리는 일어서서 앞장서는 호두깎이 인형을 따라가며 그렇게 말했다. 호두깎이 인형과 마리는 졸졸 소리내며 속삭이는 달콤한 시냇물을 따라 걸어갔다. 숲 전체를 채우는 온갖 향기로운 냄새가 그 시냇물로부터 이제 막 퍼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오렌지 시냇물이랍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향기를 제외하면 크기와 아름다움에서는 레모네이드 강물에 비할 수가 없답니다. 레모네이드 강물은 아몬드 우유 호수로 흘러 들어간답니다. 마리의 질문에 호두깎이 인형이 말했다. 실제로 좀 더 세게 찰싹대고 싸싸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넓은 레모네이드 강줄기가 보였다. 이 강물은 초록빛 석류석처럼 타는 듯한 광채를 내는 덤불 사이를 황갈색 물결을 일으키며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가슴을 상쾌하게 해주는 굉장히 신선한 기운이 그 멋진 강물에서 용솟음쳤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황토빛 물이 느릿하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흘러가고 있었다. 그 물에서는 매우 달콤한 향기가 났고 강둑에는 아주 귀여운 어린애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작고 통통한 물고기를 낚아서는 그 즉시 먹어치웠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마리는 이 물고기들이 땅콩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떨어진 강변에는 아주 아담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집, 교회, 목사관, 헛간이며 모든 것이 황토빛이었고 그 위에는 황금빛 지붕들이 얹혀 있었다. 또 많은 벽들이 마치 레몬젤리나 아몬드 열매를 붙여놓은 것처럼 형형색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이건 생광 과자 마을이랍니다. 이 마을은 꿀로 된 강변이 있는데 아주 예쁜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아요. 치통을 심하게 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린 들어가지는 맙시다. 호두깎이 인형이 말했다. 그때 마리는 작은 도시를 보았다. 이 도시는 매우 화려하며 투명한 집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주 예쁘고 보기 좋았다. 호두깎이 인형은 이 도시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마리는 즐겁게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또 귀엽고 조그맣게 생긴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잔뜩 실은 채 장터에 멈춰서 있는 수레를 조사한 후 짐을 내려놓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끄집어낸 짐은 색색으로 물들인 종이와 초콜릿 같이 보였다. 우리는 사탕 마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막 종이나라와 초콜릿 왕이 보낸 짐이 도착했답니다. 사탕으로 지어진 집들은 불쌍하게도 최근 모기제도 군대의 위협을 심하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사탕 마을 사람들은 종이나라에서 보내준 선물로 집들을 덮어 싸고 또 초콜릿 왕이 보내온 튼튼한 초콜릿 조각으로 보루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슈탈바움 양, 이 나라의 작은 도시와 마을들을 모두 다 방문하지는 맙시다. 우린 이제 수도로 갑시다. 호두깎이 인형은 서둘러 앞서갔고 마리는 호기심에 차서 그 뒤를 따랐다. 오래지 않아 그윽한 장미 향기가 솟아 올라왔고 모든 것은 마치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장밋빛 미광에 둘러싸인 듯했다. 큰 호수의 물결처럼 점점 더 넓게 퍼져가는 이 아름다운 물결 위에는 황금 목걸이를 한 너무나도 눈부신 은백색 백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백조들은 서로 내기라도 하듯 더할 수 없이 매혹적인 노래들을 같이 부르고 있었다. 장밋빛 물결에서는 다이아몬드빛 물고기들이 노래에 맞춰 마치 즐거운 춤을 추듯 떠올랐다가는 물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으아, 이것은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이 언젠가 제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호수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작은 백조들을 안아줄 아이는 바로 저예요. 마리가 황홀해하며 외쳤다. 이 말에 호두깎이 인형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는데 마리는 호두깎이 인형이 그런 미소를 짓는 걸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호두깎이 인형이 말했다. 대부님은 그런 것을 결코 만드실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슈탈바움 양 자신이라면 모를까. 사랑하는 슈탈바움 양, 하지만 그런 생각일랑 접어둡시다. 차라리 배를 타고 장미호수를 건너서 수도로 가도록 합시다. 끝. 퍽. 쿠당탕 하는 소리가 났다. 마리는 헤아릴 수 없이 높은 곳에서부터 뚝 떨어졌다. 그건 정말로 굉장한 추락이었다. 동시에 마리는 눈을 떴다. 마리는 자기의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날이 환히 밝아 있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잘 수가 있니? 벌써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며 마리 앞에 서 있었다. 엄마, 그 젊은 드루셀 마이어 씨가 간밤에 나를 데리고 이 세상에서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예쁘고 멋진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매우 신기해하며 마리를 바라보았다. 마리가 이야기를 끝내자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길고도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었구나. 사랑하는 마리야.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렴. 마리는 자기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 보았다고 고집스레 주장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마리를 장식장으로 데리고 가서는 보통 때처럼 세 번째 칸에 서 있는 호두깎이 인형을 꺼냈다. 이 어리석은 것아, 너는 어떻게 이 니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나무 인형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믿을 수가 있니? 그렇지만 엄마, 그 작은 호두깎이 인형은 니르베르크가 고향인 젊은 드로셀 마이어 씨예요. 바로 드로셀 마이어 대부의 조카라는 것을 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의사와 의사 부인 두 사람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아빠, 이제 아빠마저 내 호두깎이 인형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아빠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했는데, 우리가 아몬드 설탕 과자 성에 왔을 때 나를 자기 누나 공주들에게 소개하면서 아빠가 아주 존경할 만한 의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웃음소리는 한층 더 커졌고 루이제에다 프리츠마저 가세에서 웃어댔다. 그러자 마리는 다른 방으로 달려가서 작은 상자에서 재빨리 생지왕이 쓰던 왕관 7개를 꺼내 가져왔다. 마리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이것 좀 보세요, 엄마. 여기 생지왕이 썼던 왕관 7개가 있어요. 지난밤에 젊은 드로셀 마이어 씨가 승리의 징표로 내게 준 것이에요. 의사 부인은 놀라서 이 작은 왕관들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뭔지 알 수 없는 매우 반짝이는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제작되었는지 사람이 만들었으리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의사도 이 꼬마 왕관들을 신기해하며 아무리 보아도 성에 차지 않는 듯 쳐다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은 이 왕관들이 어디서 생겼냐고 아주 진지하게 마리를 다그쳤다. 그러나 마리는 좀 전에 했던 말을 고집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엄하게 나무라며 마리를 꼬마 거짓말쟁이라고 꾸짖자 마리는 마구 울기 시작했다.
불쌍해. 난 불쌍해. 난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고등법원 판사가 들어오며 외쳤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내 귀염둥이 마리가 훌쩍이며 울다니. 무슨 일이야? 어? 의사는 대부에게 꼬마 왕관들을 보여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사는 이 왕관들을 보자마자 웃으며 외쳤다.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 이건 내가 수년 전에 내 시계줄에 매달았던 왕관들인걸. 마리가 2살이 되었을 때 내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지요. 그걸 다 잊었단 말입니까? 의사도 의사 부인도 그런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님의 얼굴이 다시 펴지고 다정해지는 것을 보자 마리는 드로셀 마이어 대부에게로 달려들며 외쳤다. 드로셀 마이어 대부님, 대부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직접 말씀 좀 해주세요. 호두깎이 인형은 대부님의 조카잖아요. 니른베르크에서 태어난 그 젊은 드로셀 마이어 씨라는 것을요. 그리고 호두깎이 인형이 제게 꼬마 왕관들을 선물로 주었다고요. 그러나 고등법원 판사는 아주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다. 그러자 의사가 어린 마리를 자기 앞으로 데리고 와서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들어봐라 마리야. 거짓말을 꾸며대고 장난치는 건 이제 그만둬라. 그리고 그 멍청하고 못생긴 호두깎이 인형이 고등법원 판사님의 조카라는 말을 한 번만 더 한다면 나는 호두깎이 인형뿐만 아니라 너의 다른 인형들, 클레르의 양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릴 테다. 말할 것도 없이 불쌍한 마리는 이젠 더 이상 호두깎이 인형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저 신비스러운 요정나라의 영상들이 달콤한 물결을 일렁이고 애잔한 음악 소리를 내며 마리 주위에서 나풀거렸으므로 마리가 그 영상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마리는 평소처럼 노는 대신 생각에 깊이 잠겨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때문에 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꼬마 몽상가라는 꾸중을 듣게 되었다. 한 번은 고등법원 판사가 마리의 집에서 시계를 수리하고 있었다. 마리는 장식장 앞에 앉아 꿈속에 잠겨 호두깎이 인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마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 친애하는 드로셀 마이어 씨,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저를 피를리파트 공주처럼 굴거나 당신의 총언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젊고 아름답던 당신은 저 때문에 외모가 변한 것이니까요. 이 순간 고등법원 판사가 소리질렀다. 아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 그러나 이 순간 무엇이 툭 떨어지며 뚝딱 하는 소리가 났고 마리는 의자에서 쓰러지며 기절하고 말았다. 마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마리를 돌보고 있다가 말했다. 아니, 어떻게 의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니? 이렇게 다 큰 애가. 여기 고등법원 판사님의 조카가 니른베르크에서 도착했단다. 아주 얌전히 굴어야 한다.
마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자 고등법원 판사는 여전히 유리섬유로 된 가발을 쓰고 노란 조끼를 입은 채로 대단히 흡족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사는 좀 작지만 탄탄한 체격을 가진 한 청년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청년의 얼굴은 마치 우유처럼 하얀 살결에 볼은 핏빛으로 발그스름 했고 금줄을 댄 빨간 멋진 상의에 하얀 비단 스타킹과 구두를 신고 있었다. 가슴 부분에 주름 잡힌 장식에는 너무나 앙증맞은 꽃다발이 꽂혀 있었다. 머리는 아주 귀엽게 말아서 분을 발랐고 등 뒤에는 정말로 탐스런 머리채가 달려 있었다. 허리의 창칼은 순 보석으로 된 듯 번쩍였고 겨드랑이에 낀 작은 모자는 비단 조각으로 짜여 있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예의 바른지 즉시 보여주었다. 청년은 마리에게 줄 멋진 장난감들을 잔뜩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특히 생쥐왕이 깨물어 버린 것과 똑같은 사탕 과자 인형들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몬드 설탕 과자가 있었다. 그리고 프리츠를 위해서는 너무나 멋진 칼 한 자루를 가져왔다. 식탁에서 이 점잖은 청년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를 위해 호두를 까주었다. 아무리 단단한 호두도 그 청년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오른손으로 호두를 집어 입에 넣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면 딱 하고 호두가 깨지며 부서지는 것이었다. 그 점잖은 청년을 바라보다가 마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식사 후 드로셀 마이어 청년이 마리에게 거실의 장식장으로 가자고 했을 때에는 한층 더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얘들아, 너희들 서로 같이 잘 놀아야만 한다. 내가 고친 시계가 잘 가고 있으니 나는 이제 너희들이 같이 노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구나. 하고 고등법원 판사가 말했다. 그런데 드로셀 마이어 청년은 마리와 단둘이만 있게 되자마자 한쪽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의 경애하는 슈탈바움 양, 여기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이 행복한 드로셀 마이어를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당신은 나의 목숨을 구해주셨죠. 당신은 착하게도 만일 제가 당신 때문에 못생긴 외모를 갖게 되었다면 저 맘씨 나쁜 피를 이파트처럼 저의 청혼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하자마자 저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호두깎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리 밉지 않은 제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 훌륭한 아가씨. 당신께 청혼하오니 저의 나라에 오셔서 왕비가 되어주십시오. 아몬드 설탕과자 성에서 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곳의 왕이랍니다. 마리는 청년을 일으켜 세우고는 조용히 말했다. 사랑하는 드로셀 마이어 씨, 당신은 온순하고 착한 분입니다. 게다가 또 아주 예쁘고 쾌활한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다스리신다니 저는 당신을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는 드로셀 마이어의 신부가 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드로셀 마이어는 1년 후 은으로 된 백마들이 끄는 황금 마차에
마리를 태워 데려갔다고 한단다. 결혼식에서는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최고의 멋쟁이들 22,000명이 춤을 추었고 마리는 아직도 그 나라의 왕비라고 한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어디에서나 크리스마스 숲과 투명한 아몬드 설탕 과자 성들, 요컨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신기한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말이다. 이것이 호두깎이 인형과 생지왕에 대한 동화랍니다.